이번 시간은 페이지 36페이지 철근의 이음 및 정착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철근 이음은 이음이라는 것은 철근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길이 방향으로 접합을 하는 것을 이음이라고 칭하는데, 먼저 1번에 인장력이 최소인 곳에서 이음을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보시면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겹침이음 하는 경우, 2번은 인장겹침이고 3번이 압축입니다. 압축 부분. 2번과 3번에 대해서 해놨는데, 자, 그래서 인장겹침이음을 할 때는 이음 길이는 어떻게 산정하느냐? 다른 걸 산정할 때 이음 길이는 이렇게 봐주겠다 이거야. 이음 길이는 압축이든 인장이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의할 것이 지름이 어떻게 되면 크기가 큰 철근입니다. 크기가 큰 철근에 정착 길이를 산정을 하고요. 그래서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를 산정하고 나서, 그리고 그래서 크기가 적은 철근의 깊이, 크기가 적은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를 산정을 합니다. 겹침 이음 길이를 산정을 해가지고 두 가지 값 중에 무슨 값으로 한다? 큰 값입니다. 이 두 개 중에 큰 값으로 합니다. 큰 값. 그래서 큰 값으로 우리가 이음 길이를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추가로 더 들어간 거예요. 과거에는 요걸로만 했는데, 작은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로 산정했는데,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착 길이를 산정해서 두 가지 중에 큰 값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큰 값으로. 그래서 안정성 때문에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여기 추가돼서 더 간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올해는 잘 봐두셔야 됩니다. 예? 올해는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담당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꼭 해놓으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에서도 똑같아요. 겹침이한 강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하고 작은 철근의 정착 길이 있죠? 두 개를 따져가지고, 그래서 왜 적은이라 썼네? 작은이라 써야 되는데. 작은 철근 정착에서 두 개 다 따져서 둘 중 큰 값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압축부든 인장부든 똑같아. 자, 무슨 값으로 한다? 큰 값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보의 주거이음은 상부근은 중앙부에서, 하부근은 단부에서, 벤트 철근은 4분의 1지점에서 이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개념은 그림으로 이해를 해줍니다. 연속되는 보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부근이 있고 갈고리 두고, 그래서 하부 철근 이렇게 있고 갈고리 두고, 그 다음에 벤트 철근 4분의 1점에서 벤트 철근이 있다. 자, 그러면 볼을 이제 4등분 했을 때, 볼을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센터 중앙부가 있고 단부가 있을 때, 그러면 양단부에서는 어디에서 철근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될 장소는 여기라 했죠? X 표시하는데, 여기서는 이어서는 안 되고 여기에서는 이을 수 있다 했죠? 요 동그라미 친 장소에서는 이음을 할 수 있는 장소라 했습니다. 그 장소를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한 곳에서 많이 있지 말아라. 반수 이상 있지 말아라는 거고, 그 다음에 6번에 D35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위험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7번에 예외 조건을 둔 거예요. 7번은 시방서상은 D35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할 수 없고 다만 어디에서? 압축부에서. 항상 체크하시면 무슨 부? 압축부에서는 자 겹침 위험할 때 D35 이어지 D3 초과하는 겹침 위험을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 3번에 보십시오. 3번에 구체적으로 들어놓은 거예요. 3번. 3번에 보시면 거기 해놨죠? 두 배줄 뒤에 붙어 이때 D41과 D52의 철근은 D35 이하의 철근과 뭐다? 겹침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전제조건이다? 압축부. 압축부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둥 같은 데는 압축부잖아요. 맞아? 압축부에서는 겹침 위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기계적 위험할 때, 자 기계적 위험은 이거 커플링 이런 자 커플링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금속 가지고 있죠. 위에 꼽아놓고 밑에 딱 꼽아놓은 커플링 같은 걸로 하는 게 기계적 위험인데, 그러면 기계적 위험을 하는 철근은 제축에 뭐다? 직각 체크. 직각이 되게 정확히 가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직각.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용접철망의 가공은 책임 기술자의 특별한 지식은 상온에서 무슨 가공한다? 냉각 가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용접철망의 이염은 서로 엇갈리게 해서 일직선상에 모두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염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주도록 해주라 이겁니다. 한 칸 이상. 그래서 한 칸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용접철망이니까 이게 한 칸이잖아요. 한 칸 이상 겹쳐주도록 하라 이겁니다. 한 칸. 그래서 한 칸 딱 체크한데 한 칸 이상 겹쳐주도록 하고, 근데 이제 겹친 부분은 결속선, 철선으로 묶어주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철근의 정착은 혹시나 지문 한 줄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돼. 정착은 고정시키는 것이 무엇이다? 정착 개념이에요. 정착. 그래서 기둥의 죽은 어디? 기초에 정착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의 죽은 어떻게? 기둥. 이거 가지고 시험 냈었습니다. 우리 답 만들 때. 보의 철근이 기둥에 가야 되는데, 원래 보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기둥에 정착해야 되는데, 슬래브에 정착한다. 이렇게 냈던 거예요. 그리고 지중보의 주거는 기초에 할 수도 있고, 기둥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벽철근은 기둥 또는 포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벽식 구조일 땐 슬래브에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슬래브의 철근은 어떻게? 벽체에 포에 정착하든지 벽체에 정착하면 돼요. 그러면 자 쉽게 이거죠. 라멘 구조에서는 포에 정착하는 거고, 벽식 구조는 슬래브하고 벽밖에 없잖아요. 그럼 벽체에 정착하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벽체에 정착하는 게 벽식 구조입니다. 라멘 구조에서는 슬래브가 어떻게? 포에 정착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클수록 부착력은 커집니다. 그리고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2번. 2번에서 냈고요. 또 내도 2번에서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 개념 나옵니다. 그래서 2번 철근의 뭐다? 주장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죠. 이것이 사실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철근의 주장을 증가하는 거죠. 철근의 이 주장을 증가시키는 거죠. 증가하는 이것이 사실상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부착력 증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효과적인 방법이 철근의 뭐다?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철근의 주장.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철근의 주장을 증가시키는 방법인데, 그래서 동일 단면적일 때는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철근의 주장이 증가돼요. 자, 그럼 사실이 겁니다. 가는 철근 많이 쓰는 게 있죠. 그러면 부착력도 증가되지, 주장이 증가해서 부착력도 증가되지만 균열 제어에도 유리해요. 균열 줄이는데도요. 명심하세요. 부착력도 증가하지만 무엇이다? 균열 제어에도 유리합니다. 가는 철근 써주는 게. 같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철근의 표면 상태와 단면 모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면에 약간 녹슨 철근이 부착력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형 철근보다 뭐다? 이형 철근이 커집니다. 부착력. 그래서 현재 이형 철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38페이지에 철근의 피복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자, 피복 개념은 우리가 철근의 피복 개념은 이것을 피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 기둥의 예를 들면요. 기둥이 있을 때 기둥의 예를 들어드리면, 자, 보통 기둥의 철근을 보면 메인바가 안쪽에 있고요. 메인이 안쪽에 이렇게 놓여져. 메인바 주근이 안쪽에 이렇게 존재하고요. 자, 그리고 바깥에 감싸는 철근이 바깥에 돌아가요. 그래서 보조근이 바깥쪽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보조근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기둥에서는 이 띠철근, 뭐 띠근이라고도 하죠. 띠철근, 뭐 띠근. 옛날에 대근이라고 또 했습니다. 대근. 그래서 이것이 감싸고 있거든. 그러면 이때 피복 두께는 가장 외단에서 측정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 표면의 가장 외단의 측정거리, 최단거리, 이것이 무슨 두께다? 피복 두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철근을 기준 잡는 게 아니라 보조 감싸는 철근으로부터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피복 두께 개념이다. 그런데 38페이지 보면 피복 두께 무슨 규정 나온다? 최소 규정이 나온다.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는 100mm이고, 그 다음에 흙에 접해서 콘크리트는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경우 80mm가 됩니다.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5개 공기에 직접 노출이 되는 콘크리트는 철근 직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면 16 이하일 때는 40mm고 D25 이하일 때는 50mm, 그리고 D29 이상은 60mm를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5개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옥내죠. 실내가 되는데, 그럼 슬래브는 벽장선은 D35 이하냐 D35 초과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럼 D35 초과가 되면 얼마다? 자, 40mm고 D35일 때 20mm. 아파트는 D35 이하를 쓰거든요. 20mm다. 슬래브가 이겁니다. 그리고 보기둥은 얼마? 40mm가 됩니다. 이 경우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가 자 40메가파스칼 이상이 된다. 이게 그럼 40메가파스칼 이상이면 고강도잖아요. 이때는 얼마다? 10mm 저감할 수 있다. 고강도일 때는 30mm까지 가능하다 이 뜻입니다. 최소가 고강도일 때. 그런데 기둥하고 보입니다. 기둥보. 그럼 여러분들 쉽게 읽습니다. 기둥보하고 슬래브는 누가 보통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한다? 기둥보가 두껍게 한다. 슬래브가 얇게 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39페이지 보면 급부직 공사 봅니다. 자, 급부직 공사는 급부집은 사실상 콘크리트를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틀이 필요한데 이거 형태를 뭐라 한다? 급부집. 영어로 폼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급부집 부속품에서는 사실 중요한 게 1번의 긴장제 폼타입 긴결제 나오죠.
이름이 많아. 그래서 자주 언급할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뭐다? 간격제 스페이스 나오죠. 이 두 가지 가지고 다루는 거예요. 두 가지. 시험은 이 두 가지입니다. 계속 두 가지 가지고 다루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콘크리트 부분으로서 그 부지 벌어지는 오그러짐을 방지하게 되는 게 뭐다? 자, 긴장제, 긴결제, 폼타이어인데, 그런데 거기 잠깐 보십시오. 거기 하살표 밑에 써놨죠. 이게 시방서상 용어입니다. 기둥이나 벽체의 그 부집과 같이 마주보는 그 부집에서 그 부집 너의 일정 간격을 유지시켜주는 동시에 콘크리트의 무수나 처갑, 콘크리트 처갑을 최종적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장부재의 매립형과 감통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면 매립형이 있을 수 있고 뭐다? 감통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긴장제, 긴결제, 폼타이라고 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격리제를 안 쓰고 긴장제 가지고 다 역할을 하게끔 만든 게 긴결제 가지고 폼타이어. 그래서 옛날은 격리제를 썼는데 최근에는 격리제 세퍼레이트를 안 쓰고요. 1번 가지고 두 개 역할을 다 하게 만든 게. 그래서 보시면서 3번에 뭐다? 간격제 스페이서. 이거는 뭐다? 피복 두께 유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다. 그래서 앞전은 3번 간격제가 나온 거예요. 스페이스가. 이걸 답을 다뤘고요. 그럼 다시 1번을 해두면 돼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시험은. 그래서 이제 피복 두께 유지하기 위해서 철근과 그 부집의 간격을 위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는 게 뭐다? 스페이스입니다. 구분을 꼭 해두시고. 그 다음에 생콘크리트 처갑. 자, 생콘크리트 처갑은 이겁니다. 그 부집을 갖다 이렇게 설치했는데 그 부집을 설치하고 여기에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어요. 콘크리트를 부어 넣게 되면 콘크리트의 무엇에서 처갑에 의해서 처갑으로 그 부집을 밀어버려요. 이렇게 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하면 배부름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이것이 무슨 합이다? 처갑이 되게 처갑. 그러면 처갑에 의해서 얘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갑에 의해서 이제 그 처갑을 우리가 공부해요. 그러면 처갑에 견디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다? 아까 배웠던 긴결제, 긴장제, 폼타이어입니다. 배부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결제, 자, 이 긴장제 폼타이어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처갑은 우리가 배부름을 기억하라 했죠? 우리가 밥 먹으면 배 튀어나오는 게 뭐다? 처갑이잖아. 그걸 기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나.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몇 가지 있다 해서 네 가지 외우라 했죠. 콘크리트 처갑과 관련돼서 는 반비례 관계 네 가지를 암기하라 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나머지는 비례 관계에 된다 했죠. 그래서 그 네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 철근양. 철근양이 많아지면 처갑은 어떻게? 줄어든다 했습니다. 철근양하고 처갑은 반비례 관계였다.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처갑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 부집의 물빠짐성 투수성이죠. 투수 또는 누수성이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투수성이 크면 처갑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의 응결 시간이 빠르면 시멘트의 응결 시간이 빠를수록 처갑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비례관계로 간다. 비례관계. 그 측면을 잘 기억하면. 그러면 보통 슬럼프 값이 클수록 처갑은 어떻게? 크지. 나머지는 비례관계.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처갑은 어떻게? 크진데. 그렇게 가주십니다. 그래서 얘들만 반비례고 나머지는
비례관계에 속한다는 측면을 공부학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40회 각부구조 쪽은 최근에 시험을 안 내요. 최근에는 그 아까 거기 있죠? 그 부지 부속품까지 끝납니다. 뒤로는 안 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잠깐만 공부해 놓으십시오. 각부구조 기둥. 자, 기둥의 구조 제한은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면 돼. 그래서 거기 보면 기둥의 단면 치수는 자, 최소 단면 치수가 얼마? 20cm 이상이 돼야 되고 단면적이 600제곱cm 이상 돼야지 기둥으로 봐주겠다. 이게 기둥의 조건이. 그러면 이거보다 작은 것은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뭔가 하면 사익기둥이 되는 거예요. 사익기둥.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관계법규에 가서 보면 사익기둥은 주요 구조부에 안 속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주거는 장방향 기둥. 장방향 기둥은 사각형 기둥. 사각형 기둥에서 직사각형을 보통 장방형이라 해요. 직사각형 기둥을 장방형 기둥이라 해요. 그래서 사각형이 4번 이상이면 되고 원형 기둥에서는 6번 이상이 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드 양에서는 혹시 전단철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냈는데 혹시 가능성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전단철근. 자, 전단철근은 무슨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거다? 전단균열. 자, 전단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는 것이 전단철근이에요. 명심하세요. 무슨 목적? 전단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넣는 것이 전단철근이 됩니다. 그래서 다 외우면 힘드니까 2번을 공부하면 돼요. 2번에서 보시면 전단철근의 경우 다음에 철근 콩그리 부재의 경우는 다음에 전단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험입니다, 사실. 다른 시험도요, 다 나온 거 여기에요. 우리 시험만 안 낸 거예요.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 각도로 설치되는 스트럽하고 주인장 30도 이상 각도로 되는 굽힘 철근이죠. 굽힘 철근 30도 이상이면 되는데 스트럽은 얼마다 넣거는 45도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균열이 이렇게 생겼거든. 균열이 자, 빗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가거든. 균열이 이렇게 생겨요. 균열이 이렇게 생기니까 자, 그러면 주인장 철근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가고 주인장 철근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최소한 몇 도 이상으로 설치해야 된다. 스트립을 감으려면 45도. 이렇게 감아라. 이게 최소한 이 각도가 자, 이 세타 이렇게 이제 감을 때 철근을 이렇게 감아줄 때 이렇게 감을 때 최소한 45도 이상으로 감으라. 이게 이 각도가 이 세타 각도가 45도 이상 감으라 이 뜻이에요. 너끈을 감을 때 스트럽은 45도 이상은 돼야 된다. 너끈은 이겁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45도 이상은 45도에서 90도까지 있는 직각까지가 있는 거예요. 직각까지가. 그래서 현실적으로 몇 도로 감고 있다? 90도 직각으로 감고 있는 거고 공사 용이상. 45도로 감으면 공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은 직각 90도로 감는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은 그래서 이걸 찾으면 돼요. 주인장 철근에. 이게 이제 주인장이잖아. 얘들이 주인장 철근인데 주근인데 이거 줄이면 주철근이 되는 거고 맞아요? 더 줄이면 주근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몇 도 이상이 돼야 된다? 45도 이상이 돼요. 그러면 45도 미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45도 미만 스트럽은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시험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굽힘철근이 몇 도 이상으로 구부려주면 30도 이상 구부려주면 되거든. 그거하고 이제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면 30도에서 45도 사이 각도 가지고 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30도 스트로브는 된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판 슬래브에는 그래서 보통 주근과 배력근 일방향 슬래브 이방향 그래서 이거 이방향 슬래브 주근에 해놨죠. 주철근은 단변 방향의 인장철근을 주철근이라고 합니다. 슬래브 표면 가까이 배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배력근 우리가 아까 배력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하중 분산 목적하고 뭐 있습니까? 균열 제어 목적 두 가지 목적 쓴다 했죠. 그것이 무슨 철근? 배력근이. 그래서 배력근은 장면 방향의 인장철근으로서 주근의 안쪽에 배근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바닥판은 누가 바깥쪽으로 나간다? 바닥판은 주철근이 표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철근이. 그래서 모르시면 이걸 기억하면 돼. 여러분들 갈비뼈 한번 만져봐요.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까? 안쪽에 있습니까? 아, 여러분들 허파나 심장이나 간이 바깥쪽에 나오신 분으로 보세요. 뼈가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주철근이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배력근이 안쪽에 있다. 이걸 명심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배력근이 아까 무슨 목적으로 쓴다 했어요? 혹시나 그 36페이지 있죠? 그 철근 거야. 심심해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잘 받아요. 올해 시험에 언급될 것 같아서 해준 거예요. 그 배력근 해놨죠? 배력근. 그래서 미리 앞에다 해놓은 겁니다. 배력근. 하중 분산 균열 제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철근입니다. 그래서 주철근, 주근과 직각의 설정은 보조 철근입니다. 역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 플랫 슬래브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플랫 슬래브. 플랫 슬래브는 보호 닦겠죠? 평바닥판 또는 무량판 구조라고 합니다. 보호 없이 바닥판으로 직접 슬래브의 하중을 기둥으로 직접 전달하는 게 플랫 슬래브 구조. 그래서 그 그림상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슬래브가 있고 보가 없는 거야. 보가 없고 기둥을 직접 전달하는데 이제 보강이 돼서 주도하고 지판이 보강이 된 것이 무슨 슬래브? 플랫 슬래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 슬래브의 장점은 보가 없으니까 실내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험 냈었습니다. 실내 이용률 가지고 기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청고를 낮게 할 수 있죠. 구조가 간단하고 시공시 공사비 저렴해져. 그런데 단점은 주두의 철근이 여러 개 배치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두가 지판이 있고 주두가 보강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복잡고 바닥판이 두꺼워져서 고정 하중은 정대됩니다. 그리고 뼈대의 강성에 난점이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겨서 42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철골 구조. 철골 구조는 철골 구조 강구조라고도 칭합니다. 철골 구조를 강구조라고도 칭합니다. 강구조. 그러면 이제 철골 구조는 두 문제 정도 나온다 했죠? 철골 구조는 두 문제 정도가 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 정도가 기출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2페이지 보시면 철골 구조에서 장단점 장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둘 거는 저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에 다른 재료보다 강도가 커서 자중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자중을. 얘는 비중은 큰데 적은 단면으로 큰 하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물의 자중은 어떻게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료의 재사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4번의 체크, 재료의 균질성이 있고 소성 능력은 어떻게? 큽니다. 체크하세요. 소성 능력은 커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인성이 커요, 적어요? 인성이. 인성은 무엇을 인성이라 했죠? 인성. 자, 재료는 변형은 되는데 파괴되지 않는 성질이라 했죠? 그래서 철은 늘어나면서, 그래서 인성은 커요. 인성은 크다. 기억하세요? 인성은 어떻게? 큽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 내화성이 떨어진다 했어요. 900도씨 이상이 되면 하재가, 900도씨 이상의 인장 강도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내화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내화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면 뭐다? 내화 피복이 필요해요. 내화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 내화 피복을 필요로 하게 된다겠죠? 내화 피복이 필요하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내화 피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번에 부재가 세장함으로써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늘고 어떻게 길다는 거죠. 단면에 비해서 가늘 세자, 긴장자. 그래서 자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측면 기억을 해 놓으면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얘는 단점 1번 하고 있죠. 4번.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요. 주택관리사 시험 끝날 때까지 언급할 거예요. 내하고 자굴에 대해서 그것을 꼭 기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압축력을 가해버리면 이게 휘울 수 있죠.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콘크리트는요. 압축력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견딜 때까지 견디다가 파손되지만 철은 어떻게? 휘어버립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건축구조원 강제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강간은 우리가 이거죠. 강간은 이렇게 파이프형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강간입니다. 이렇게 파이프 형태로 만들어진 구조가 강간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폐쇄형 단면으로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어느 쪽에서는 힘을 작용하나 똑같아진다는 게 원형이니까 어느 방향에서 힘을 가든 간에 똑같다는 게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H형광 같은 경우, 이거는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강도의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어느 쪽에서 작용되는 틀려지죠? 힘의 방향이 틀리지, 방향성이 있지만 얘는 동그라니까 파이프형이니까 강도의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굴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살뚝기에 주인 경량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6번, 7번을 체크하시면 돼요. 6번, 7번 포인트. 그래서 접합위험이 복잡고 이음부미 간의 신속한 절단 가공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6번, 7번을 잘 보시면 돼요. 다루게 되면 거기서 다룰 겁니다. 아직은 한 번도 다루지 않았지만 안 봐도 비디오에 교수님들은 그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광 나오죠? 여러 가지 단면 형상을 가지는 강제를 형광이라고 하는데 형광은 표시법을 가지고 먼저 냈습니다. 그래서 형광은 표시할 때 형광의 명칭을 가장 먼저 씁니다. H형광이면 H형광을 쓰고 I형광이면 I형광을 쓰고 그 다음에 형광의 높이 A를 먼저 나타낸다. 형광의 춤을, 높이를. 그리고 형광의 폭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뭘 나타낸다? 웨버 두께를 먼저 나타낸다 했죠. 그리고 프렌지 두께. 그래서 프렌지 두께가 마지막에 나타내야 돼요.
퍼렌지 두께가 마지막이고 웨버 두께.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은요. 문제를 물은 게 웨버 두께하고 퍼렌지 두께를 물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현강의 표시법은 냈기 때문에 표시법은 냈어. 그럼 앞으로 시험은 이걸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H-150 곱하기 120 곱하기 9 곱하기 10이었다고 가정합시다. 현강의 표시법이. 그러면 여기에서 프렌지 두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게 현강의 표시법에서 프렌지 두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2mm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내면 이런 거 내는 거야. 1, 2, 3, 4 해놓고 쉽게 내면. 그래서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3페이지 그 강제의 재질 표시가 나오죠. SS가 기출되었습니다. 14회 때. 그래서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가 뭐다? SS고 SM이 용접 구조용 아변 강제입니다. 그리고 SN은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를 우리가 칭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그 세 가지 좀 구분해 두세요. 세 가지 SS하고 SF, SN을 구분해 두시고 그러면 SN 계열이 만들어진 계열이 이게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인데 스틸 유스트럭처인데 자 이게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건축물의 이 내진성. 그래서 이 내진 성능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강제가 SN 계열입니다. 그래서 일본 고베 지진에 의해서 일본 한신대진 고베 지진에서 일본의 철골 구조물이 다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일반 SS 계열 가지고 지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SN 계열이 만들어진 거야.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해서 안정성을 확보해서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는 90년 후반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적용됐던 것이 저거에 있었습니다. 그 뭐죠? 테크노마트 건축물이 이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그 표시법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조용 아변경제 SS는 얼마다? SS 275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난 건 명심하세요. SS 275에서 뒤에 것이 무슨 강도다? 항복 강도예요. 항복 강도로 옛날은 인장 강도로 표기가 되는데 지금은 무슨 강도? 항복 강도로 표기를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 있죠? 건축 구조용 아변 강제 SN 275는 ABC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복 강도가 355가 되면 A는 없어요. BC 강제가 생산 안 됩니다. 그러면 SN 계열은 275에 되는 ABC 3개가 붙고요. SN 355가 되면 B하고 C만 있는 A는 없어요. 강제 표시, 강제가. 그러면 355가 된다는 것은 강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275에서 355가 되면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럼 강도 커지면요. 안정성 있는 건물이 써야 되는 거예요. 고층 건물이 되면 강도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고층 건물에 짓는 강제거든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에 A는 없다. 그러면 C로 갈수록 유리한 거예요. 내진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C로 갈수록. 그러면 C로 갈수록 내진 성능이 우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C로 갈수록. C로 갈수록 내진 성능이 우수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접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접합. 자, 리벳 접합
리벳 접합은 지금까지 지문 한 줄밖에 안 나왔어요. 리벳 접합 지문 한 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은 뭐 리벳 접합은 거의 안 쓴다라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80년도까지 리벳 접합을 했었습니다. 80년도까지는. 제가 학생일 때 리벳 접합하는 걸 봤거든요. 노가다 뛰러 다닐 때 제가 여기는 안 갔는데 무섭더라고. 지나가서 보니까 벌겋게 리벳을 달고 가지고요 던져 탁 봤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고 다음부터 안 갔죠. 그래서 이 리벳 접합은 그 그림과 같이 리벳을 가열해서 햄마로, 뉴매틱 햄마로 때려서 리벳 머리를 모양 현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리벳 접합입니다. 그래서 리벳 접합은 그래서 그 장점에서 보시면 결함부 발견이 어떻게 용이해요. 왜냐하면 가열해서 현장에서 때려서 만들다 보니까요 분량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 검사가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접합 그리고 이제 전단 접합입니다. 3번에 무슨 접합? 전단 접합이라는 거. 그리고 시공시 소음이 어떻게 제일 커요. 얘가 현장에서 때려서 만들다 보니까 시공 소음이 크다는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리벳 접합 시 접합 총 두께 그립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리벳 지름의 몇 배야? 5배 이하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볼트 접합이죠. 볼트 접합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얘는 임시 가조임용이나 가설 건물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측면 알아두시고, 근데 구조 내력상 중요 부분은 볼트 사용을 금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쓰고 있는 게 무슨 걸 쓴다? 고력 볼트를 많이 써요. 이 고장력 볼트 또는 고력 볼트라고 해요. 자, 이겁니다. 장자는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고장력 볼트 접합은. 고력 볼트는, 그래서 이제 고력 볼트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저거 체크하시고, 특징 나오죠? 접합부의 강성이 높아서 수직 방향의 자 접합부 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둥과 기둥의 접합부는 고력 볼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얘가 보통 기둥과 기둥의 접합, 기둥과 기둥의 접합은 이걸 씁니다. 그리고 보하고 보의 접합이나 보와 보의 접합. 보통 여기에서 보라는 것은 무슨 보를 의미한다 했어요? 그냥 보하면 여기 보라는 것은 무슨 보? 보는 두 가지로 나눠진다 했잖아. 큰 보하고 작은 보. 그럼 이거는 큰 보를 뜻하는 거야. 큰 보. 항상 보락하면 무슨 보? 큰 보예요. 큰 보. 작은 보는 이걸로 할 필요 없어요. 작은 보는. 작은 보는 고장력 볼트를 안 합니다. 클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간단한 접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할 것은 보하고 보의 접합은 무슨 보? 큰 보예요. 큰 보하고 큰 보의 접합이에요.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강한 조임력으로 너트 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좁니까? 임팩트 렌치나 토크 렌치로 조잖아. 임팩트 렌치나 토크 렌치로 쪼죠. 토크 렌치로 쪼다 보니까 임팩트 렌치나 토크 렌치로 쪼기 때문에 거의 너트 풀림이 없고요. 그 다음에 터가 잘못됐다. 임팩트 이 터가 아니죠. 임팩트 렌치, 임팩트 렌치나 토크 렌치로 쪼옵니다. 쪼기 때문에 너트 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거 체크하시고 거기에 6번에 노동력 있죠? 노동력 절약이나 공기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접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 접합. 자, 마찰 접합은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이 마찰 접합이 기본 접합입니다. 고장력 볼트가. 그래서 나중에 이겁니다. 마찰 접합을 했는데 힘이 너무 많이
가해지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이거죠. 지하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찰력으로 했는데 그 마찰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작용돼 마찰력이 풀리죠. 그럼 나중에 이 고장력 볼트하고 뭐하고 판지하고 접합이 됩니다. 그럼 지압 접합이 되는 거, 지압 파괴가 가는 거예요. 나중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먼저 마찰 접합에 대해서 이제 1번 체크하십시오. 이게 세트 구성이에요. 고장력 볼트 세트 구성은 고장력 볼트 하나에다가 너트 1개, 와셔 2개, 이게 세트예요. 체크하세요. 고장력 볼트 하나에다가 뭐다? 너트 하나, 그리고 와셔가 뭐게? 2개. 자, 그럼 왜 그런가 하면 고장력 볼트가 이렇게 있으면, 자 봅니다. 고장력 볼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너트를 하나 끼울 거 아닙니까? 맞죠? 너트 1개 있을 거고, 와셔가 2개인 이유는요, 머리 쪽에도 뭐다? 와셔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와셔 이렇게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양쪽에 하나씩 넣어야 돼, 와셔를. 머리에도 하나, 너트에도 하나, 와셔가 각각 1개씩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와셔가 몇 개? 2개가 기본이란 겁니다. 자, 왠가면 시방서 기준을 좀 해야 돼. 앞전에 시방서 유일하게 들어갔거든. 고장력 볼트가 시방서 들어가서 냈기 때문에 시방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간단히 이거야. 시방서 안 들어간 파트는 할 필요 없고 들어가면 해줘야 돼요. 앞전 시험에 시방서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 이게 세트 구성이다. 너트 볼트 하나, 너트 1개, 볼트 1개, 너트 1개, 와셔는 몇 개? 2개입니다. 와셔를 2개가 한 세트 구성입니다. 한 세트 구성이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미끄럼 계수를 반드시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뒤에 넘겨봅니다. 46페이지. 46페이지. 46페이지 보면 마찰면 준비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도료나 기름, 오물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고 들돈록은 체크하십시오. 들돈록은 뭐다? 와이어, 자, 브러쉬로, 자,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와이어 브러쉬, 들돈록은 제거를 해야 됩니다. 붉은 녹은 관계없는데 들뜬녹은 제거해야 돼요. 들뜬녹을 다른 말로 옛날 분들은 검정녹이라 했거든. 옛날 분들은 검정녹이라 썼고요. 지금 표준어는 뭐다? 들뜬녹이라 해. 들뜬녹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저거 봅니다. 3번, 4번 비교해 두세요. 시험이 이제 어릴 걸 대비해서 조금 하셔야 됩니다. 3번.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 현장에서 노출을 위한 부식 우려가 없고, 미끄럼 계수를 얼마? 0.5 체크. 0.5를 정해서 설계한 경우는 마찰면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미끄럼 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부식 우려가 없을 때는 도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4번 볼트 접합 이후 현장의 노출로 인해서 마찰면에 뭐다?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도장을 하는 것을 체크. 도장을 하는 것을 전제로 미끄럼 계수를 얼마? 0.45를 적용할 경우 있죠. 설계할 경우는 이때는 미끄럼 계수가 0.45 이상 확보되도록 무기질 아연말 체크하세요.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을 합니다. 다른 도장은 안 돼요. 다른 도장은 미끄럼 계수가 확보가 안 돼요. 미끌립니다. 그래서 무슨 도장이 가능하다? 무기질 아연말입니다.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합시다. 미끄럼 계수가
0.5 부식우려 0.5로 확보로 설계할 때 도장하면 안 돼요. 그럼 얼마로 설계했을 때 0.45로 확보를 했을 때는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에이, 여러분들 시험은 이거예요. 냈던 거 안 내고 또 깊숙이 들어가요. 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시방서를 들어가서 할 수 없이 시방서 해야 돼요. 앞전 시험이 시방서 여기저기 한 줄 다 따가낸 거야. 그리고 볼트 조임에 대해서 해놨어요. 자, 볼트 조임은 거기 1번에 보시면 볼트 머리하고 너트에 각각 와시 한 개 끼우고 너트를 회전식. 그래서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세트 기준이 어떻게 볼트 하나에 너트 한 개하고 와시 두 개라 했죠? 그래서 양쪽에 각각 하나 와시 끼우고 누구를 회전시켜야 돼요? 머리를 회전시키면 안 돼요. 누구를? 너트. 체크. 너트를 회전시켜야 됩니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임팩트 렌치나 토크 렌치,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이면 됩니다. 근데 다만 체크하세요.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 있죠? 체크하세요. 토크 전단형 고장, 특수 고장력 볼트입니다. 쉽게 우리는 특수 고장력 볼트. 특수 고장력 볼트가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입니다. 특수 고장력 볼트. 이때는 너트 측에만 와시 하나 사용해. 이거는 체크하시죠? 볼트 쪽은 와시 사용 안 하고요. 어디다? 너트 측에만. 너트 측에만 한 개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특수 고장력 볼트,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 썼을 때는 너트 측에만 와시 하나 사용한다. 그러면 이게 조건이 안 주어지면 어디 와시 쪽, 와시는 어떻게? 너트 머리 쪽 다 와시 사용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특수 고장력,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일 때만 너트 측에 와시 하나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체크하시고, 볼트 조임 검 사용하는 기준 토크 렌치 충격계는 정밀도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체크. 플러스 마이너스 3% 오차를 가지면 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체크. 볼트 끼움에서 본조임까지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죠. 볼트 끼우고 그럼 볼트 끼움이 있고요. 볼트 끼움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조임을 합니다. 1차 한꺼번에 다 조면 안 돼. 1차 조임이 있고, 그 다음에 본조임이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조임도 이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날 이루어져야 돼요. 같은 날. 같은 날 끝내라 이거야. 이걸. 앞전에 요걸 이제 장난친 겁니다. 1차 조임을 하고 안정화를 거치고 안정화 된 다음에 2차 본조임 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볼트 끼움하고 본조임까지 같은 날에 다 이루어지라 이겁니다. 같은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체크하시고, 볼트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래 강우나 결로 등 습한 상태의 조임해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경우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 볼트를 마찰 이음을 병용할 때는 용접 완료 후에 고장력 볼트 조임 시공이 원칙입니다. 꼭 체크하십시오. 용접하고 나서 어떻게? 고장력 볼트 조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47페이지 보면 볼트 조임 순서 1번 체크. 볼트 조임은 1차 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해야 돼요. 한 번에 다 조임하면 터집니다. 그래서 1차 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토크 전당형 고장력 볼트, 바로 특수 고장력 볼트 조임은, 자, 그래서 알아둘 거. 그래서 얘는, 거기 해놨죠. 그래서 거기, 자, 정리해 두실 거. 자, 거기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번에. 그래서 토크 전당형 고장 와시를 어느 쪽에만 넣어주라? 어느 쪽에? 너트 쪽에만 한 개 사용하면 돼요. 너트 쪽에만 한 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페이지 볼트 조임 후 검사가 나옵니다. 검사는 토크 관리법에 의한 조임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너트 회전법에 의한 조임 검사가 있고, 조합법에 의한 검사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 전단의 고정 조임 검사에서 이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뭐 이제 간단히만 봐두십시오. 이거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크 관리법 조임 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임 완료 후 각본 몇 프로 볼트입니까? 체크 10% 볼트 개수에서 먼저 검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플러스 이때 자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몇 프로 플러스 10회로 인해 것을 합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아까 중요할 것이 이겁니다.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시 뭘 보는가 하면 앞에서 어디서 봤었는가 하면 오차 있죠? 충격계 정밀도하고 46페이지 46페이지에서 보시면 46페이지에서 자 볼트 조임에서 3번에 있죠? 충격계의 정밀도는 얼마라 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3%라 했죠.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자, 46페이지 하단에 그 3번 있죠. 걔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거는 조임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 프로? 10%입니다. 10%.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에서 10% 검사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하는데 여기서 불합격하죠. 그럼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면 불합격 볼트군은 그 배수로 재검사를 하라 이거야. 10%에서 10 플러스면 10% 합격으로 하고 불합격하면 다시 몇 배? 2배. 배수로 우리가 해서 하나. 그런데 그걸 다시 문제가 되면요. 이제 전체로 가는 거야. 만약에 불합격했다. 2배 배수로 해서 불합격하면 어떻게? 야, 이거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2번 뒤에 보시오. 불합격 볼트에 발생할 때 그 군 전체를 검사하라. 새로 다 하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무조건 다 하라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 10%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어떻게?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명심하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를 갖다가 합격으로 했다 했죠. 근데 이제 10% 이상 된 것은 어떻게? 교체합니다. 다시 조이는 게 아니라 다시 조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교체를 해 주시라 이겁니다. 혹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에 볼트의 여장은 너트 면에서 돌출한 나사산이 몇 개에서 하나에서 6개의 면을 합격으로 본다. 자, 그럼 이거죠. 좋아가지고 최소한 몇 개가 남아야 된다. 나사선이 한 개에서 몇 개까지? 6개. 한 개에서 6개까지를 자 우리가 합격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한 개에서 6개 범위. 그 정도는 혹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48페이지 보면 볼트 교환에서 2번 체크하시고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어떻게?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저 일반 볼트 재사용 많이 했죠? 좋았다 다시 불어 또 하고 막 이랬는데 고장력 볼트는 재사용 금합니다. 한 번 사용한 것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꼭 명심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방서 부분을 좀 많이 갖다 놨어요. 추가로. 그래서 내용을 좀 봐두세요. 왠가 하면 이것 때문에 고장력 볼트가 처음으로 냈어요. 한 문제를 냈는데
그걸 시방서 가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방서 내용을 조금 추가로 갖다 놨으니까 정확히 학습을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용접접합부터는 다음에 여기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가는 거 있죠? 정리노트 걔가 기출문제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시설계로는 별도로 안 하고 그 프린트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로 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